이 2026년 수능이 워낙 어려웠잖아요. 이번에 이제 수능이 3.1%. 네. 그렇죠. 작년에는 한 6% 조금 넘었어요. 네네네. 근데 저희도 작년 수능 문제 풀어보고 올해 수능 문제 다 풀어봤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풀어본 당일에는 네. 작년이랑 비슷하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었어요. 작년 수능 시험지하고 올해 수능 시험지를 렉사이 지수로 똑같이 돌려봤어요. 예. 렉사이 지수가 이제 지문이 얼마나 어려운지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지표잖아요. 렉사이 지수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했어요. 어휘 난이도 비슷하고, 문법 비슷하고, 뭐 지문 뭐 깊이 다 비슷한데 네.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교육대기자TV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서요. 요즘 새롭게 달라진 영어 교육의 흐름, 영어 교육의 판을 현장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크레버스에서 온 강상호라고 합니다. 저는 크레버스에서 디오픈이라는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고요. 앞으로 변화될 영어 교육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서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게 영어 교육의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가장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체감을 맞습니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일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됐던 걸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제일 유명한 게 이번 불수능. 그렇죠. 맞아요. 불수능 영어에서 이제 난리가 맞아요. 났었죠. 네. 뭐 1등급 3%대 나왔다. 뭐 두 번째는 중등 영어가 바뀌었어요. 중등 수행평가 바뀌었어요. 요번에 2026학년도 수능에서 영어가 정말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불수능, 불영어라는 용어가 부모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학부모 분위기, 상담 분위기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수능은 아직 6년 뒤야. 나랑 상관없어. 어.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수능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요? 하고 굉장히 좀 다급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 수능이 지금 이번에 3%대가 나왔잖아요. 작년에 6%, 이것도 어렵다고 난리였었는데 맞아요. 3%가 그래서 난리가 반토막 나고 나죠. 반토막 예, 나고. 예. 그런데 저희도 이제 이걸 매년 보고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수능하고 올해 수능을 딱 풀었을 때 저희는 체감적으로 어렵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데 라고 좀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래서 안 되겠다. 렉사이를 돌려보자. 네.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봅시다. 라고 해서 렉사이를 돌려보니까 렉사이이 이제 그 지문의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주는 지수잖아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많이 어휘 어려워졌을 난이도. 것 같은데? 아니요. 어휘 난이도도 비슷하고 문법 비슷하고 뭐 지문 내용도 비슷해요. 그런데 왜 반토막이나 나냐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를 물어보는 방식이 조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글을 읽고 해석을 해서 거기서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석을 해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기만의 논리적 구조를 만들 수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약간 논리 퀴즈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흐름에서 보여져요? 문제에서? 전에는 단순하게 어떤 정보 찾기 위주의 문제를 풀었다.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찾아보시오. 네, 이런 그런 식으로.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문 안에서도 논리적 흐름이 좀 일방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문 안에서 논리적 흐름이 계속 바뀌는 정반합이네요. 정반합, 변증법 뭐 이런 거 나오고. 네.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정반합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일률적으로 한 가지 흐름만 이해하는 친구들은 네. 이렇게 달라지는 포인트를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다 해석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중요한 부분과 안 중요한 부분을 강약을 조절하면서 읽을 수 있는 이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험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강약을 이해하려면 밑바탕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논리력, 추론력까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걸 정리한 게 문해력이에요. 그게 문해력의 정의예요. 사람들이 문해력 하면은 문해력이 도대체 뭔데? 라고 대답을 딱 못하거든요. 뭐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번역의 영역인 거죠. 문해력, 글을 이해하는 능력. 그냥 번역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문해력의 진짜 뜻은 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논리적 구조를 파악할 줄 아는 정말 이 글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게 문해력이라고 보는 거고 그걸 테스트한 게 이번 수능이었다. 그러면 예전에 문해력 하면 국어만 생각하는데 영어에서도 문해력의 진정한 의미가 나타나고 있는 방향으로 수능도 바뀌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 입시 달라진 부분을 만약에 대비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너무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론은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기본 역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처럼 어떤 요령을 가지고 어떤 특정 문제 유형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뭔가 스킬을 닦는 영역이 아니라 어떤 글이 나한테 오더라도 이것이 체계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네. 핵심 내용을 내가 추출할 수 있는지 네. 그런 능력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어떤 현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기저의 큰 트렌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다. 네, 그럼 맞습니다. 그 근본은 뭘까요? 결국에는 AI 때문이다. 예. AI가 등장을 하면서 교육계에서 아니면 교육이 인간한테 바라는 어떤 결과가 바뀐 거죠. 예.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글을 보고 정보를 추출하는 네. 그런 기본적인 역량을 바랬다라면 네. 이제 그건 AI가 해주니까. 그럼 추출된 정보로 너만의 지식을 만들고 예. 너만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좀 더 고도화된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예. 이번 교육계의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5년 동안은 우리나라 입시나 교육계에 큰 이슈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좀 고착화되고 전문화되고 고도화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란 게 우리 그 수능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 예. 영어 24번 딱 제목 문제요. 34번 빈칸 채우기요. 좀 깜짝 놀랐어요. 네네. 문제 푸는 기계예요. 이 모든 음. 문제를 번호까지 붙여서 유형까지 다 외우는 형태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상의 점을 향해서 예. 정말 고도하게 정말 날카롭게 준비를 해놨는데 음. 점의 위치가 5cm 옆으로 딱 가니까 음. 와르르 무너진 거죠. 와, 그런 상황이죠. 네. 너무 고도화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에만 익숙했는데 네. 스킬만 쌓고 있었는데 그렇죠. 정말 이 부분에서 역량을 중요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라지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유연성을 갖춰야 된다. 네네. 왜냐면 내년에는 그 점의 위치 또 바뀌거든요. 내년에도 바뀔까요? 바뀌죠. 왜요? 한번 실험을 해봤잖아요. 수능. 네네. 그리고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또 움직여야죠. 혹시 내신에서도 이 점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체감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중학교는 수행평가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전에는 뭐 40%였는데 제가 어저께 들은 중학교는 70%까지 한 데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필고사가 어차피 다 A등급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돼 네네. 있으니까 결국 변별력이 수행평가에서밖에 줄 수 없다. 음. 수행평가는 평가가 남들 앞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공평하다고 느낀대요. 수행평가가요? 네, 수행평가에 대한 결과가. 왜냐면 누가 봐도 쟤는 A야, 예. 누가 봐도 쟤는 B야라는 게 아이들이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약간 거예요. 발표를 잘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오니까. 왜냐면은 수행평가가 이제 수업실 안에서만 해라라고 교육부 지침이 나왔잖아요. 네. 네, 집에서 해오는 게 아니라 집에서 내가 챗GPT 돌려서 엄마 찬스 써가지고 딸딸딸딸 외워와서 그냥 학교에서 발표하는 그런 수행평가가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 시간 안에 바로 툭 찌르면은 바로 대답을 하는 그래서 자기의 진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게 고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나타난다는 네, 생각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예. 중등 내신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선생님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를 영문으로 딱 띄웁니다. 네가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생각하고 이 페이지를 봤을 때 느끼는 점을 말해봐. 이게 수행평가예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군요. 되게 창의적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렇게만 예전 방식으로 공부했다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왔을 때 놀라는 사례들도 많이 체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저희는 항상 말하자면은 이제 말 잘 듣는 학생, 네. 숙제 잘하는 학생, 네네. 레포트 써오라고 하면 누가 더 두껍게 가져가는 그렇죠. 일찍 일어나는 학생 이런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육각형 인간으로 저희는 컸잖아요. 네네. 모범생으로 커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특히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육각형이 아니라 삼각형 인간이다. 네, 이런 거죠. 삼각형이 뭘까요? 어떤 분야에 정말 자기만의 전공성이 있고 자기만의 예. 생각이 있고 예. 그리고 자기만의 추진력이 있는 사람 그런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수행평가, 영어적 유창성, 뭐 아니면은 영어적 유연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것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인풋의 세대였어요. 그렇죠. 저희는 인풋으로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거를 풀어 맞는 네. 문제의 선지를 네. 골라 이거였다면 네. 지금은 내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네. 논서술이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네.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체감하는 부분으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에 적용되잖아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개정교육과정으로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2022 개정교육과정의 큰 특징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신다면요. 교육개정은 이제 얼핏 봤을 때 영어가 바뀌면 뭐 얼마나 바뀌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영어가 영어죠. 뭐 네. 문법도 배우겠지. 네. 독해 또 하겠지. 뭐가 바뀌어? 우리 때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좀 들여다보면은 미묘한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4skills라고 해가지고 약간 기능 위주의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말하기, 쓰기, 듣기,
읽기, 네, 요 네 이 가지 네 있죠. 가지. 네. 이제는 그 네 가지를 이해와 표현이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게 변화가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변화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요? 이제는 너가 읽을 줄 아니, 쓸 줄 아니가 아니라 너가 이 흐름을 이해를 했니? 너가 이런 논리를 표현할 수 있니? 의 영역인 거죠. 이 흐름을 표현해봐. 이렇게요. 네, 그게 이제 이해와 표현인 거죠. 그래서 어. 이해라는 것은 단순히 너가 이걸 해석했니가 아니라 얘가 담고 있는 내재적 논리를 네가 파악을 하고 있니? 너가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영어 교과서에도 또 혹시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영어 교과서가 이제 앞으로는 단순하게 그냥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독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쓰라고 한다든지 말해보라고 한다든지 말해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에서 예전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이해에서도 달라지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 부분을 이번에 청담어학원에서 디오픈에 녹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오픈은 어떻게 보면은 문해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존에는 저희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ESL에서는 문상서, 문해력, 상상력, 서사력을 키워야 됩니다라는 구조로 ESL을 만들어 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밸런싱된 사고력을 가지고 왔는데 시장에서, 입시에서, 내신에서 요구하는 문해력의 수준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학생들이 그럼 이걸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문해력만 뽑아서 EFL 스타일로 문해력 고도화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ESL 학생들을 위한 EFL을 만들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디오픈의 가장 큰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해력에도 저희 디오픈에서는 여러 단계에 거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뭐 첫 번째 단계는 뭐 아무래도 뭐 문법 어휘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네, 문법 어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글을 보고 해석이 가능한, 그러니까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고, 2단계. 여기가 이제 문해력 스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해력 스킬은 저희는 논리, 의미, 지식이라고 해서 글을 논리적으로 찢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각각의 단어와 구들의 결합을 통한 의미적인 덩어리를 만들 수 있고, 마지막.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이해가 빨라진다라는 그래서 의미 지식, 논리, 의미, 지식 이 체계 위에서 만든 문해력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ESL과 EFL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흐름으로 공부했었을 때 이게 EFL을 흡수하는 것도 그렇고 비율을 굳이 좀 따져주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행평가를 계속하려면 ESL적인 측면을 끝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학교 때 면접, 그것도 ESL적인 거거든요. 네네. 수행, 세특, 네. 논술, 면접 다 ESL이에요. 그래서 ESL과 그리고 이제 그 수능, 내신, 지필고사 이건 EFL인 거죠. 네. 그 두 개를 다 하는 양손잡이를 만들어야 돼요. 양손잡이가 가능할까요? ESL의 기반을 만들어 놓고 네. EFL과 동시에 한다면은 저는 양손잡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ESL을 탄탄하게 하고 네. EFL을 조금씩 거기에 변화에 맞게 차근차근히 쌓아 올라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 그게 그럼 끝까지 가야 된다. 고등학교까지. 그거는 이제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뭐 또 어머님들은 이제 굉장히 정답을 원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평균적인 답을 드릴게요. 네네. 평균적인 답은 저희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ESL만 들어서 이제 영어적 역량이라든지 호기심과 정말 배움의 즐거움을 키우세요. 5학년. 네. 그래서 5, 6학년부터는 ESL, EFL 1+1을 하세요. 왜 5학년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5학년 말 예비 초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EFL은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식의 성숙성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린 친구들이 바로 하기에는 또 재미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단어도 모르고. 모르고. 네. 그런 것들에서 5, 6학년 정도는 잡고 있고요. 좀 빠른 친구들은 뭐 예비 초육.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초6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2 정도 되면. 중2 정도. 네네. 그냥 EFL만 들어도 된다. 그런 코스로 지금 짜여져 있나요? 네, 디오픈이? 그런 코스로 디오픈이 짜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단지 이거는 평균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외고 가요. ESL, 그럴 수 EFL 있죠.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디오픈을 통해서 사실 ESL로 너무 유명한데 여기에 EFL을 반영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좀 적용했다는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부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ESL로 워낙 유명하니까. 네, ESL로 워낙 유명하고 너무 탄탄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컨텐츠도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 업데이트하는 방향에 대한 방법론도 굉장히 탄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잘 돌아가고 있는 공장과 그 공정에 왜 이걸 바꿔야 되니라는 이제 엄청난 내부적인 그랬을 것 같아요. 저항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EFL 컨텐츠다라고 만든 교재들이 바깥에 처음 나갔을 때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이게 무슨 EFL 콘텐츠야? 이거 ESL이야? 라고 욕 먹었어요. 그렇구나. EFL 독해 교재인데 네네.
한글이 한 글자도 없어요. 그리고 EFL 교재인데 글이 막 400단어, 500단어, 800단어 길어요. 예. 이게 왜 EFL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EFL에 압축된 그런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긴 글의 논리적 흐름을 연습해야지만 넌 여기에 도달할 수 있어. 그런 정신을 저희 끊임없이 가져간 거죠. 네. 그리고 문해력이라는 이제 그 키워드, 아니 코드를 집어넣기 위해서는 한국식 이런 압축된 글, 이런 것들만 해서는 절대 문해력을 키울 수 없다. 그래서 ESL적인 문해력, 그 기반 위에 우리는 EFL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등학교 내신이 지난 5년, 3년 사이에 정말 빠르게 변하는 걸 저희는 봤어요. 너무 신기하다. 너무 왜냐면 신기하죠. 학교에서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저희는 그게 복약정제랑 좀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을 것인가라는 얘기가 지금 오늘 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야에 자기만의 전공성이 있는,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학생을 뽑겠다. 그 뜻은 너 고등학교 때 무슨 수업을 들었니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럼 고등학교 때 무슨 수업을 들었니가 중요해지면 너 어느 고등학교 가니가 또 중요해지는 그렇겠죠. 거예요. 고등학교마다 제공하는 수업이 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들이 자기만의 브랜드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네. 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브랜드를 내세울 수 있는 건 내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신이 굉장히 자기네들만의 전공성과 독특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있다, 선생님들도.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선생님들이 제미나이 프로를 쓰는 것 같아요. 챗GPT 프리미엄 쓰는 것 같아요. 질문이 달라. 예전보다 기출문제도 좀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정말. 네, 네. 프린트물로 나간 지문과 네. 시험지에 나온 지문이 네. 달라요. 아, 그래요? 변형이 된 거죠. 이거를 응용해서 내시는구나. 네. 전에는 그 응용할 때 비용이 굉장히 높았어요. 선생님들 네네네. 밤새야지 이걸 하나 만들 수 맞아요. 있어요. 이제는 GPT랑 제미나이가 아주 예쁘게 잘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것을 선생님들이 더 리터치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훨씬 더 자기만의 고도화된 문제를 더 자유롭게 내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 모 외고, 1학기 기말고사 네. 19페이지더라고요. 영어가요. 영어가 19페이지더라고요. 아, 우리 근데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과목의 그 내신에서의 달라진 포인트가 영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다른 네. 과목보다. 네. 예전에는 정말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하는데 정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었다면 이제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기 때문에 네. 영어에서의 지문의 난도 그리고 질문의 난도가 훨씬 높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영어는 솔직히 중2, 3 이후부터는 더 이상 가르쳐야 될 항목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문법 다 가르친 거고, 그 다음에 어휘는 알아서 외우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정말 자기만의 자유로운 그냥 컨텐츠의 싸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 영역에 더 가깝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어는 도구인 것 뿐이지, 실제로 거기 안에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논리, 의미, 지식 이렇게 네. 세 가지 꼭지로 항상 모든 걸 해야 된다. 영어 교육에 대해서 이런 방향성을 꼭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면 좋겠다. 네. 정리 차원에서 알려주시네요. 네. 저는 이게 영어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육 전반에 돼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영어는 그냥 이제는 도구인 거겠지. 네, 네. 이제는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사고력과 문해력을 키워주는 게 포인트다라고 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각형으로 컸는데 네. 삼각형 아이를 키우래요. 네. 저희는 회사원으로 컸는데 사장님을 키우래요. 아니 사장님이 회사원을 키워야지 회사원이 사장님을 어떻게 키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더 이상 우리 아이를 관리하려고 하지 말자. 숙제했어? 밥 먹었어? 일어났어? 뭐 했어?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건 관리입니다. 그거는 육각형 인간을 만들 땐 굉장히 유리하고 가성비가 좋아요. 그런데 자기만의 사고를 해야 되고 자기만의 탐구력을 가져야 되고 자기만의 몰입을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는 네. 관리는 전 굉장히 좀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재밌는 글을 읽고 이거 너무 재밌어서 자기가 더 찾아보고 누가 봐도 딴짓이에요. 공부가 아닌 것 같아. 좀 내버려 두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는 정말 필요한 능력이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아이가 집에서 그냥 정말 단순 유의를 위한 게임을 하고 있어. 그런 건 관리를 하셔야죠. 그걸 막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뭔가를 새로 배우려고 하고 아니면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 덕질을 하고 있는 것을 막지는 말자. 네. 네. 이게 무슨 영어 교육에 대한 조언입니까? 라고 네. 하는데 이게 영어 교육에 대한 조언인 게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좀 번역을 해봤어요. 네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너 숙제했어? 학원 갔어? 뭐뭐 했어? 이거는 다 생존 대화잖아요. 그걸 영어로 번역해 보니까요. 그 질문의 첫 번째 단어가 다 같은 단어예요. 뭐예요? Did. Did you do your homework? Did you go to? Did you?
근데 저희 청담에서는 그 아이들한테도 did라는 질문을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그럼 어떻게? WH question을 해라라고 해요. WH question은 육하 원칙이에요. 네네. What, how, why. 예. 이것을 물어보라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걸 해야지 대화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부모님한테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did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해라. 그런 것이 저의 가장 큰 조언입니다. 네, 그렇게 달라져야지 궁극적으로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고 네, 아이들의 역량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포인트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영어 흐름의 큰 방향성이 꼭 입시의 흐름의 방향성이고 앞으로 부모님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